사실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이 강조 자체가 지금 엄청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오늘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 이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거가 뭐야? 라는 게 의왕시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는 의왕시라는 각각의 지역 안에서 우리 마을에서를 뭘 해야 할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 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군요. 오늘 네, 올라가다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끝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난 끝인데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짧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잘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나는 누구고, 이렇게 어떤 관심으로 여기를 왔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뭘 좀 하고 싶다.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화두, 의제 같은 걸 던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30초, 길어도 1분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시 의회 정길주 의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왕시에서 우리 부곡동이 도시재생을 하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김미정 선생님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알고요.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계지역에서 해찬수 퀴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김성근 교수님하고 20년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저희 은사님이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좋은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나요?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동에 살고 있어요. 오늘 실은 어제 김미정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저는 제 주요 활동 지역은 안양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오전동인 거죠. 근데 이것의 갭이 또 있더라고요. 워낙은 일회생활권 안에 충분히 들어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의왕에 나는 집은 의왕인데 활동은 안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은 거의 하숙집 같은 개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비만 안 새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의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의왕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잘 모르는, 몇 년을 살았는데도 의왕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만 자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들으며 의왕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졌고, 그리고 의왕 안에서 이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최근에 화두가 되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친밀해지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의왕에 좀 몸담고 싶다,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의왕에 진짜 살고 계시는, 저도 진짜 살긴 해요. 계시는 분들하고도 좀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 맺어가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전동에 사는 이난숙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도 안양권에서 많이 하다가 오전동에서 의왕시에서도 한번 해보자,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소통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정말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라든지 만나면 이제 보고
인사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사실 그때만 해도 의왕이 조금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안양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해보니까 그건 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돼서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활동을 행복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거 우리 동네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막 하는 이제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이제 그러면 일단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동네 주민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 듣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전동에 사는 박찬덕입니다. 저는 마을 활동을 제가 의왕에 이사 온 게 17년 됐어요. 만으로. 근데 이사 와서 그해 9월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시작했으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말하는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가 지금 저는 오전동 성원 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을에 우리 의왕시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의왕시의 4개 학습마을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올해 이제 4년차를 맡고 있는데요. 마을에 이제 여기 오신 여러 마을 활동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진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요즘에 그런 침체기인 듯 하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생겨서 처음 하는 도시대학이잖아요. 우리 의왕시를 재생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찌 생각하면 제 인생을 재생하고 싶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곡동에서 온 문희숙이고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육아 나눔이나 그다음에 소통의 창구가 많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 도서실이 장난감 도서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친구들은 이용할 수 없어서 우리 아이만 또 부모를 동반해야지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간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2-3시간을 놀면 좋겠는데 30분 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용하고 싶지만 가다 오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시간 제약이나 공간 제약들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사회복지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뭐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몰랐으나 지금 이제 다른 지역과 많이 사례를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의 이용함에 있어서도 되게 제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맞벌이를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저소득이어야지만 가능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층이라고 하기에도 저소득층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제약들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문턱이 좀 낮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또 육아 나눔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꿈꾸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은 내선동에서 살고요. 사업장은 오전동에 있습니다. 의왕시가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내선 청계는 개발이 많이 됐고 부곡도 거의 아파트 이제 하고 이제 고천 오전동이 보면 재개발이 많이 뭐 가지고 다지고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가 어떻게 보면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지금 고천하고 오전동은 거의 이렇게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창, 뭐 한집 건너, 뭐 이모네, 고모네 이런 어떤 시골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게 지금 오전동, 고천동인 것 같아요. 부곡동하고 청계 내소는 거의 개발이 됐고 지금 개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아까 그 영상에서 할머니가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느낌으로 저도 재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에 대한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여기 그나마 남아있는 오전동, 고촌동을 어떻게 좀 개발이, 아파트의 숲이 아닌 그냥 어떻게 시골 동네처럼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환우입니다. 저는 부곡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를 오게 된 이유가,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거의 이제 그 건축과 관계된 그런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건축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길래 그게 과연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좀 알고 싶었고요. 또 와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또 반드시 이게 또 어떤 건축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려운 단어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매일 듣는 그런 낱말 같아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의왕 부곡동에서 왔고요. 의왕이랑 인연 맺은 지는 지금 5년차 되고 있고, 사실상 처음에 5년 전에 왔을 때보다 너무 많이 의왕이 변화가 되고 또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재개발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처음에 부곡에 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토박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성촌들이 또 계시고 해서, 제가 안양에서 있다가 왔는데, 약간 좀 시골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굉장히 훈훈하셔요. 정이 많으시고, 여기서 집을 짓는 동안에서도 굉장히 막 이렇게 좀 트러블 그런 거 없이 딱 그 집성촌에 한 몇 분만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정을 느낀 곳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부곡에도 지금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사실은 의왕역이 굉장히 2호선 굉장히 중심되는 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발전이 좀 미비하다 했는데 갑자기 막 굉장히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왕의 도시재생이라는 이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증을,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의왕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막 철학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역시 이제 의왕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재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저도 굉장히 제 삶과 어떻게 연결해서 매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0초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들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좀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인접지역인 군포에서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도시재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모 원장의 말을 듣고 부탁을, 저기 웃고 계신 모 원장, 갑자기 부탁을 했더니 청강을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2번째 하게 됐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정보통신 관련 업종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통신 관련 업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부곡동 3동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 안양에서 살다가 여기 부곡동으로 온 건 한 2년 좀 이상 되긴 해서 의향을 잘 모르긴 했는데, 일단은 안양에서도 만안고 쪽에 있어서 약간 가족적이네 이런 분위기 좀 느꼈었는데, 물론 그전은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근데 여기 의향은 더 심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대도시보다는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곡동이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는 것처럼 일단은 기반 시설 부분이 많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요청할 만한 그런 상황은 되게 많아요. 낙후돼 있고 안 돼 있는 거 있고 뭐 도로라든지 뭐 기반 시설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많은데, 근데 그게 지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진행되고 이렇게 도시 재생이 꼭 주민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관의 그런 의지가 좀 사실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재생 들어가면 고마운데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없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서로 의사소통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신청해서 내가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분명히 신청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예전에도 뭐 50가지 모델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안 알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더 체계화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필입니다. 부곡동에 살고 있고요. 부곡동의 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포기된 지역,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 극렬하게 활동을 하다가 저보다 훨씬 더 그 거친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로 가고 있는데 한쪽은, 그리고 반은 이제 멈췄습니다. 포기됐고요. 재개발 조합이 깨끗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도시재생보다 나쁠 게 없다. 이런 판단으로 그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또 들어가서 깨끗하게 재개발하기, 이제 그쪽으로 목표를 바꿔서 해봤는데 역시나 그 검은 거래와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권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 재생 그 방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구는 계속 줄고 지방에는 미분양이 나고 서울에 밀집되고 있는 것은 지방화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으니까 수도권도 결국은 널널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이제 정책의 당위성이고, 지금 슬럼가 도시 재생 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그 많은 돈은 결국 임시조치인데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퍼부어서 그거를 재생을 시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바로 그 지역을 결국은 싹쓸이를 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 토론이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그 강의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즉 아파트 건설사의 이익을 좀 빼거나 게임의 규칙을 바꿔가지고 소위 조합 측 그 간부들이 빼먹는,
또는 개인적 이익으로 빼돌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감시 내지는 그 핸들링만 하면, 그러면은 도시 재생 지역 전체를 근본적인 어떤 그 삶의 터로 재생시킬 수 있는데, 지금 도시 재생 방식은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임시 조치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각자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은 재생구역 안에서 리더 역할을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도 리더이실 것 같고, 이제 마을에서도 이제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근데 이제 기대치가 다 조금씩 다르고 무엇을 들을지가 사람마다 사실 저희 이런 얘기였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는 마음이 확 꽂혀가지고 공감이 되면서 막 들리고, 관심이 약간 없는 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자기 마음에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준비한 거를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를 센터장님을 하고 계신 김성민 박사님께서도 재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재생이라는 거에 뭐 큰 거를 다 이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활동에 관한 거잖아요. 배움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뭘 활동할까? 뭘 우리가 같이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마 재생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래서 듣는 훈련이 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가 도시 재생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고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첫걸음? 네, 이런 거일 것 같고요. 도시에는 수많은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이 좀 틀렸는데 어쨌든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제목에다가 답을 달아놓은, 제가 생각하는 답을 달아놓은 거인데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도시 재생, 아까 이제 제가 인프라하고 집과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요소가 있어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지금 한 10여 분 정도 계시는데, 하나씩만, 도시에는 이런 게 있다. 뭐, 도시에는 집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도로가 있다, 네, 뭐, 쓰레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거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도시에는 어떤 시골 도시에 비해서 좀 진짜 큰 도시라고 하면 매력적인 게 문화생활, 그리고 뭐 교통이 좋은 것, 뭐 이 정도. 그냥 얘기해도 도시요? 저는 이제 교통체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그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죠. 사람이 있죠, 사람. 저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합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연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크고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 같은 부분들도 요즘 각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학교가 있어요. 학교. 네. 도시에는 대로 뒤에 뒷골목이 있고, 뒷골목에는 자동차가 많다. 그 자동차는 대로를 다시 점유하게 된다. 김성긴 박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 높은 빌딩 꽉 찬 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람들끼리 소모임. 예. 예, 다들 좋은 말씀 다 나와서요. 저는 전철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분씩 말씀해 주신 것들 외에도 그 전기,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 재생이 이제 도시 재생의 큰 화두인데요. 전기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고요. 교통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도로 체계나 뭐 이런 것들, 문화시설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고, 각각 말씀하신 것들이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 하면서 하나의 화두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의왕에서는 무엇을 할까는 사실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들과 또 다른 것들을 중심 화두로 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하는 데가 뭐 감천마을 이런 데가 있고 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좋은 사례도 있고, 네,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도시재생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솔루션이 되게 하고 사람이 방법을 찾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향을 틀렸더니 방향을 틀었더니 네네, 그냥 여기에서 할까요? 뭔가가 잘 안 되는군요. PT를 빠른 속도로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지식에 관한 것도 있고 관계에 관한 것도 있고 영감을 얻어가셨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사실 이제 지식보다는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난감하네. 다시 껐다 켜야 되나요? 제가 그 도시재생 뉴딜이 사실 이제 분야가 몇 개가 있고, 이제 9월 달에 지금 뭐 심지어 공모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됐습니다. 빨리 볼게요. 제가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한 20년 동안 건축 설계를 하다가 이제 여기 이쪽 일을 이제 이렇게 몸을 담게 된 데는 아마 이제 용산 참사가 많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5분이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강제 철거나 이런 것들이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재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본의 건설 자본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윤을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재개발이 지금까지 폭력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1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이 왕십리 뉴타운이고, 저 오늘의 이제 의왕시의 화두가 뉴타운으로부터 도시 재생으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왕십리 아시죠? 지금 가보면 뉴타운이 거의 다 완성됐고요. 이렇게 아파트 숲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이제 살아보신 분들도 실감하시겠지만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공간 매개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게 되면 저절로 그 개인의 생활이 중시되는 공간이 사실 이제 사람의 삶을 한정짓는 요소도 완전히 결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한정짓는 요소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구성 형태가 옛날 원도심에서 사람들끼리 좀 재미있게 살고 이런 거는 그것들이 관계를 맺기 쉬운 공간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단지 몇 단지, 무슨 이름 붙은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요. 폐쇄된 그 내부에서의 커뮤니티는 있는데 폐쇄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역 재생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삶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웃과 친한 친구들끼리만 살아요. 전체적으로. 저 조원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열려 있어야지 삶이 더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친한 친구들끼리만 살면 근데 아파트가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는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상 이것도 뭐
평생 집 하나 가지시는 분들에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기도 했어요, 중산층에게는. 그런데 이미 이제 집값이 올라갈 시기가 지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서 경기도에도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되게 많고 도시재생으로 2008년 10년경에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면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지역을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묶고 도시재생은 그거를 더 포괄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의 사업 유형으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새떼마을 사업 같은 아주 취약한 지역 이렇게 나누고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재개발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재개발도 도시재생이라는 법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삶이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긴 거죠. 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래 에너지 재생과 도시 재생이 결합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새로운 유형의 도시 재생의 활동 방향을 이제 아직 수용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결합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구를 좀 구하는 도시 재생을 하자, 이런 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뭔가 도서관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모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건 커뮤니티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도시재생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재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해관계자 간, 그럼 갈등이 없는 세상이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살다가 싸울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상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되게 이제 답답한 그런 마을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필요로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 대 개인의 간의 관계를 하기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사적인 영역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없어지거든요, 흔적이.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도시재생에서 커다란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설명을 다른 선생님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왕이라는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꿔 가는 것, 그게 이제 의왕의 도시재생일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주민이 함께 하자. 지금까지는 공공이 주도해서 해왔다면,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왔다면, 주민들이 함께하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마을의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의 도시재생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냐? 갑자기 주민들이 재생에 대해서 아무 이제 살면서 우리 마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훈련도 안 돼 있고 막 서로 회의하는 훈련도 안 돼 있는데 뭔가를 갑자기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영역 또는 청년들의 영역, 청년들, 노인이 많은 곳에서는 청년들일 수 있고요. 청년들만 있는 곳에서는 또는 거꾸로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결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문화활동 이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주체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이 IT 분야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나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시티도 이제 도시 재생에도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첨단 기술 분야, 교통 분야, 뭐 교통하면은 마을에서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마을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거냐, 새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주차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이거를 주차 문제를 해결할 거냐, 또는 기존의 주차장 활용 방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유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부족해. 그럼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만 해결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방식을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건 뭐야? 우리 지역의 도로 사정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 지역의 땅값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이제 경쟁 원리를 하는 거는 이제 국토부의 예산 지원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맞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왕시가 국토부에 이런 도시재생에 관해서 신청을 하면 계획서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과제가 있고 의왕시의 예산만으로는 지자체가 자립률이 뭐 다들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의왕시는 얼마나 되나요? 40%요. 네. 그래서 그럼 높은 곳도 있죠. 강남구 이런데. 네. 그런 데는 독립하려고 했고, 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지자체 중에 수원은 그냥 경기도에서 수원 특별시 뭐 이렇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모든 지자체들이 정부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공공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관심거리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정치하고 계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1등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하라는 격려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재생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립 체계는 뭐 국가로부터 국가에서 도시재생 방침을 세우고 뭐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거꾸로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지금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우리 동네에 뭐 불량주택을 정비하겠다, 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 기반시설에 뭐 CCTV 놓겠다, 뭐 방제 환경을 뭐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를 계획을 쫙 그려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승인이 돼서 예산이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재생의 실무 과정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만드느냐,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고 이게 우리 공동의 주제를 가능하면 이제 그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1번부터 한 가지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한 20-30개를 예산이 쓸 수가 있거든요. 한 50-60억씩 그 지역에 내려오면.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미래를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뭔지 알아야 되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야라는 거를 그냥 설치하면 좋지, 근데 우리 집 앞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에서부터 CCTV를 운영하는 방식, 동네에서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그 시에서 중앙 관리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 쓰레기를 뭐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아주 조그만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하자. 뭔지 알아야지 도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례조사도 다니고 견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 마을에 놓을 건지 말 건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해서 결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까지 하는 게 도시재생의 프로세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실 것 같고요. 제가 했던 이제 2010년부터 사실 저희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때는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기기 전이었고, 도정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근거법이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이 법에 하지 말라고 안 돼 있으니까 해야지 뭐 용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어제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해볼 수 있다. 용감하게.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감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도, 공공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사실, 성공하려면 공공의 혁신도 동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공공에서 그냥, 네, 시범 사업을 해봅시다. 라고 예산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외부에서 한 2억 정도 따와가지고 마을에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안 드니까 지역만 지정을 해서, 그런데 이제 민간 거버넌스로 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뭐 쓰레기 문제, 주차 부족, 뭐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 모일 만한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제 재개발이 안 돼서 다들 좌절해 있는 집주인들이 좌절하셨죠. 세입자들은 뭐 이제 관심이 없으셨을 거고요. 여전히 도시재생에서 큰 화두가 세입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도시재생의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내야 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는 못해왔지만 앞으로 새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분들께서 진짜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저희의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동네가 좀 약간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역으로부터 사실 이제 소외나 배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엄마가 일하러 나가가지고 애들끼리 집에 모여 있고 약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러면은 마을에서 도와주는, 이 마을은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루긴 했는데요. 동네에 이렇게 위험한 계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계단 위에 이제 이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옹벽이나 위험한 옹벽이나 이제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지기 쉬운 축대, 쓰레기 버리는 곳, 집이 추워서 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던가, 동네 안에 개를 키우던 쓰레기장이 있다던가, 이런 거를 이런 도시재생학교 또는 마을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을에 뭐를 해야 할까요?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숙제를 같이 도출을 해내고, 네, 이제 수료식, 졸업식도 했습니다. 졸업증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하죠? 근데 아까 그 그림을 마을에 무슨 계획을 하겠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회의만 해. 뭘 도대체 보여줘.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가면은 무슨 건설사인 줄 알고 저희가 두꺼비 하우징에 가면은 뭘 좀 보여주세요. 뭐, 무슨, 이렇게 돈은 나오나? 막 이렇게 저녁 때 가고 일요일 날 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아주 낡은 집을 이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돈이 많이 없어서 사실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150만 원, 뭐 많으면 300만 원인데 이거는 한 8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창이랑 뭐 이렇게 단열 공사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더니 동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마을학교 막 10번을 해도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관심이 없으시다가 실제로 눈으로 뭔가 딱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이 마을이 사실상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뭐 하여튼 마을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도시재생을 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뭔가 관심을 끌 만한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거를 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다음 일을 추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마을에서는 마중물 사업이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크게, 이 집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집을 이렇게 고쳤고요. 네. 여기에 이 집과 그 이전에 고쳤던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주민들하고 옆집 사람들하고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집을 고쳐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실래?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 집 바로 앞에 개 사육장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이 치우는 거를 같이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 집을 고쳐주신 분이 이제 마을 사랑방 고칠 때 목수셨거든요. 은퇴하신 목수셨는데 오셔가지고 집을 같이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되더라.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자기 이해관계가 물론
도와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왔어서 즐거운 마음에 하셨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선순환되도록 만들 수 있고 그 재능을 발견해 가는 것. 또 이제 이 재생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요. 네. 네, 저거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게 사유시인데 사유시를 청구하고 정리를 했잖아요. 원래 돈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유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투나 이런 거가 없었어요. 반발이나 이런 거. 물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커뮤니티가 조금 잘 되어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모두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우선되고 거기에 이제 사적인 게 되면은 공동선을 추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거기에서 뭔가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싹둑 잘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반대가 생겼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 조정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생기게 되는, 만들어가는 이게 재생 과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이 집을 왜 돈 들여서 해? 물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을 왜 고쳐줘?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공공이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분들은 원래 도와줘야 할 분들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뭐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은 원래 장애인 이제 아들이 살고 있어서 너무 춥게 살고 이 옆집이 조금 아쉬워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집도 해주지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분들은 이 마을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동네 안에 있는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집을 고쳐주거나 뭐 장학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감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더라. 이걸 이끌어내는 거는 오늘 오신 제가 보기엔 리더라고 마을에서 재생의 리더가 되실 분으로 좀 짐작되는 분들의 역할도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네의 쓰레기를 이제 다 치웠어요. 네, 치우고 잘 치웠더니 이렇게 땀 흘리고 막 개고생했던 것들이 자원이 되더라. 그래서 재생할 때 제가 꼭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네 쓰레기 치우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만들기도 목공교실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함께 땀 흘려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이해를 위해서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거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간의 자원이 되더라. 그리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대 때 같이 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진짜 이렇게 박혀 있어서 DNA 박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을에서도 이런 협력하는 분위기가 DNA에 박히려면 같이 땀 흘려서 만약에 지금 아기가 어리신 이제 젊은 엄마신 것 같은데요. 엄마들끼리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 경험은 되게 오래가는 경험이고 마을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더라. 그리고 마을의 역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남아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네. 신도시로 이제 아파트로 새로 재개발하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10%가 안 됩니다.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이 사실 다 나가고 외지인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입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집주인이 분양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한 채 더 분양받아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개발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생겨나는 것들. 이제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암스테르담 갔을 때 시청 앞에 뭔가 이렇게 되게 시적인 문구하고 이렇게 상징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암스테르담의 원주민 토박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고대 사전을 찾아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합의해냈던 그 정치 분야와 경찰과 뭐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는 뭐 이런 뭐 이렇게 되게 시적인 고어였어요. 그거를 붙여놓는 역사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모르고 다 엄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구전되거나 역사가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엄마 이야기도 아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재생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뜨겁게 일을 했던 이 기억들이 이제 그 손자에게도 물려지고 이 마을의 역사가 되고 이 마을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뭐 공동체 모임도 했고요. 뭐 동네를 이제 좀 밤이면 위험하니까 이제 동네를 지키는 방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모여서 뭐 공록 반상회도 하고 또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밥을 먹는 마을 잔치도 했고요. 우리가 사랑방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은 도시재생을 하면 커뮤니티 공간을 지어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짓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생겼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없어가지고 이제 사랑방을 한 달에 15만 원인가 빌려서 했거든요.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는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벌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뭘 벌지?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뜨개질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떠서 하나에 2,000원씩 팔아서 그걸 충당하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을에서 도시 재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재생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집을 뭐 고치거나 지원 대책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집수리 할 때 융자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그 돈을 뭐 1,500만 원에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700만 원까지도 뭐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또는 내가 이후에 은퇴해서 60세 이후에 이제 직장을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때 마을에 이런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또는 제가 여기 오는데 막 2시간 반 넘게 걸렸듯이 이렇게 멀리 다니셔야 되는가. 사실 그 자전거로 15분이 넘는 출퇴근 거리는 되게 먼 출퇴근 거리라고 유럽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제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되게 여유로운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잘 하려면 경제적 재생이 왜 중요하냐. 노동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막 출퇴근을 하잖아요. 밤에 집에 오면 9시야. 근데 애기도 있어. 맞벌이를 해. 무슨 마을 일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팍팍한 거지. 살림하느라고 정신없고 애 키우느라고 학비 버느라고 그 와중에 막 이런 거지. 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피곤할 뿐이지 뭔가 마을에서 관계를 맺고 뭐 이게 선순환되는 삶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좋다. 경제 범위가 작아지면 좋다. 의왕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만이라고 했어요. 20만인가? 16만이라고 했습니다. 16만이면은 자족할 수 있는 도시 규모가 됩니다. 더구나 의왕시는 농토가 많아요. 공원도 많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요. 16만이 스스로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고 15분 거리 안에서 이웃을 아주 나가자마자 밖으로 개수까지 알면 사실 불편한 커뮤니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는 의왕시만의 자신만의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거가 되게 적당한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할 때 마을에서 생산하고 마을에서 소비하고 마을에서 생산자와 생산을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것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생산하는 것들이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경쟁력이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마트나 홈플러스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홈플러스 이마트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하는 거예요. 뭐 일개 마을에서 몇천 명 모여있는 꼴랑 16만 모여있는 의왕시에서 그거에 대항할 만한 거를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경제적인 형편, 저는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진 않습니다만 뭐 1년에 한 번씩은 가게 돼요. 뭔가를.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이런 도시재생구역이 아까 50조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땅값만 오른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엉뚱한 사람이 이 돈을 다 가져간다. 전문가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경제적인 재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도시재생에 500개 지역이 만들면 지역마다 다 이런 사회경제 조직이 생긴다. 왜 사회적 경제로 하느냐. 마을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봄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그 기존의 기업 방식으로는 이거를 경제적인 선순환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내가 기업 활동을 하는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일 때만, 협동하는 경제일 때만, 대안 경제로서 기능할 때만 도시재생이 선순환되더라. 그래서 수많은 마을이 수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거든요. 특히 협동조합 이런 거를 만들고 또 뭔가를 생산합니다. 간장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뭐 비누도 만들고 아까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이길 수 있고, 그거를 판 중간 마진, 그거를 판 이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때는 마을 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물론 이제 중앙조직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사회적 경제 협의회 또는 협동조합 뭐 이렇게 지원 조직, 여긴 의왕시에는 아직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이런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이 없고 공무원께서 이제 직접 운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역할을 할 어떤 매개체들과 함께 이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시선은 의왕시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전국으로 해야 된다. 이제 저기 영주 관사골 갔다 왔던 얘기 다녀오셨던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마을마다 좀 다니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과 어떻게 협력할까 이거를 구상하고 이걸 실천해내고, 그 협력을 하면 바로 우리 마을에 이익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걸 사주면 이렇게 저희 사실 친구들끼리 공동체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가 통닭집 차렸어. 그럼 가서 먹어주지 않습니까? 마을 재생도 비슷하다. 라고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30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마을 회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이제 처음에 산세마을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그냥 시범 사업으로 마을 재생을 통합적인 현재 방식으로 해봅시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한 몇 년 후에는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예산 지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예산을 통해서 아까 쓰레기장을 청소만 했고 마을 주민들이 그냥 텃밭으로 가꾸던 걸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네, 좀 텃밭이 됐고요. 뭐 아까 석축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곳은 이런 공원이 됐고, 도로 포장도 다시 했고요. CCTV나 태양광 가로 등 뭐 배수관을 정비했고요. 위험한 계단도 이제 깔끔하고 이쁘게 했고,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고, 네, 둘의 주택이 함께 사는 주택이 생겼습니다. 근데 재생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만들고 그거를 누가 위탁 운영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위탁 운영할 그 마을의 주민협의회 이런 것들이 조직해내고, 그 주민협의회의 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도시재생대학에서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둘의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집을 고치거나 뭐 아니면 동네 안에 취약계층이 사는 이런 분들이 그 이주해 와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함께 사는 주택들이 좀 필요하고, 마을 안에 사실 이런 사회주택의 형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이제 그 다른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하는 지역재생의 과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노후주거지 쪽에서는 사실은 빈집이나 또는 국공유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을 그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집이 부서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또는 지나치게 위험한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 이주할 분들이 마을 안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사회주택이거나 공공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이 이제 서포티브 하우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점차 고령화되면서 마을에 자기 집에 홀로 남아서 독거노인으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의 두레주택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좀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간호를 해주거나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서포티브 하우징이 그러니까 조금 건강이 나빠지자마자 요양원으로 가면 아실 것 같은데 요양원에 가면 그 바로 이렇게 뭐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안 보낼 수 있느냐? 먹고 살려면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저희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서포티브 하우징 같은 것들이 동네 안에 원도심 안에 많이 필요하더라.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이랑 민간이 힘을 합쳐서 이런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거 유형도 도시 재생을 하면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안에 이제 이 집에 그 공동부엌이 좀 없어서 카페만 있고 그 주민들이 이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협의회에서 빈집을 샀어요. 그래서 빈집을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쳐서 뭐 직접 타일도 붙여보고 해서 이렇게 고쳤고 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수마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그 성곽이고요. 한양성곽 그 바로 옆에 굉장히 오래된 60년대, 70년대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직업을 찾아오셨다가 동대문에서 건너 바로 동대문이거든요. 요 성곽 주변은 다 동대문 시장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그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무허가 주택으로 막 지어놓은 오래된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을이 성격이 무엇이냐, 자기가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을은 다른 것보다 그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노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이 집에 집값이 오르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을 하면서 목표를 상업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관광지가 되거나 여기 성곽 바로 주변이라서 다니는 사람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카페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집값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그 도시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저렴 주거지로 남아있도록 하자라고 했고 거의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집이 되게 많이 바뀌는 뭐 한 30% 정도가 곧 이렇게 집을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60년 이상, 뭐 30년 이상 살아왔던 분들의 정주권이 보장되고 있더라.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참여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5시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 뭐 골목 통신원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마을 신문을 배달하기도 하고 마을의 소식을 비둘기처럼 물어오기도 하고 이랬고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장 모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원도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집이 노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이 낡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낮은 건 아니야라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사진가 선생님이랑 골목을 막 이렇게 다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도 찍고 전시도 했고 자기들이 찍은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했어요. 그리고 많이 발굴됐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마을 축제도 했고요.
네, 집을 고치기도 했고 마을 게시판, 마을 카페도 생겼고요. 집을 매입해서 마을 사랑방을 하기도 했고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예전의 역사를 전시하기도 했고 지금 박물관 2층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민들이 뭔가 솜씨를 발휘하면 그런 걸 전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목공방도 있었고요. 네, 이런 걸 했습니다. 도시재생 누제 정책은 이거 자료를 드리면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LH의 이제 권혁선 박사님이 정리한 거를 제가 포함한 건데요. 6개 유형의 15개 과제가 있고, 대상 지역은 이렇더라라고, 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공공이랑 같이 협력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협력해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된 집을 고칠 거냐가 이제 빈집을 고치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빈집을 새로 지을 때 10개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는 몇 개, 한 20개의 집을 지어서 묶어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1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소규모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저층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사실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의 사회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 20년 이상 재개발 대상 지역의 아파트 이런 게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원도심 주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정책들이 다 새 집을 지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요즘 주장하기로는, 국토부가 말고 뭔가 이거를 뛰어넘는 소셜 디벨롭, 태국에서는 소셜 디벨롭먼트, 미니스터리 오브 소셜 디벨롭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 개발하면은 건물을 짓자, 도로를 만들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국토부가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그거라서. 그래서, 근데 도시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다른 부서가 필요한데 이렇게 제안을 좀 하는 이런 중이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관한 건데요.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노후된 지역에 가서 비엔나 사례인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느냐. 지역 재생을 할 때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세탁실을 이제 한 군데다 몰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세탁기는 되게 조그매요. 일상적인 작은 빨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공동 세탁실이 여러 개고 커서 여기서 그 큰 빨래를 하십니다. 그러면 집이 작아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사로 이렇게 봉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경사로도 만들고 건너편에 세탁실이 있고요. 이쪽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고 있으면 세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쳐다보이고 이런 하나의 공간에서 저쪽에는 회의실이 있어서 공동 주방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기능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복합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이고 이제 모양인데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 가서 보고 오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방법이 좋은데 솔루션이 훌륭한 건축가가 있으면 이게 실현된다. 이렇게 잘못 솔루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이걸 하도록 했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상 마을에서 이런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이거를 이제 프란츠라고 9월 달에 한국에 오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공간에 뭐가 필요할 거라고 서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자기가 물론 이제 우수한 건축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역재생에서도 우리 마을에 서로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뭐가 필요할까? 커뮤니티 센터 필요한데 커뮤니티 센터에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이 재생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오래된 집을 고쳐가지고 비어있는 집을 고쳐서 꽤 멋진 쉐어하우스로 쓰기 시작했는데 왜 저희가 이제 썼냐면 의왕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주거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주거 환경은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래서 고시원 쪽방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역에는 마을 도시 재생을 하면서 비어있는 빈집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쓸만한 게 있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역 재생에서 근데 마을에는 서울도 저기 성북, 금천, 구로, 은평 이런 데는 홀몸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강남, 서초 이런 데가 거기는 이제 평균연령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 많아요. 도시재생 지역 안에 빈집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끼리 말고 땅의 사람 바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마을에 와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청년들이 마을에서 일자리가 생겨야지 멀리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든 게 이제 쉐어하우스고 이게 이제 빈집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제도화 되기도 했고, 이렇게 고치기도 했고요. 네. 사회적 경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런 거 많이 지원해서 사실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매장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4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생산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이 계속 지원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협력해야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좀 던져드렸는데요. 새로운 집을 짓는 것만이 재생이 아니라 마을에서 관계를 가져가는 거. 이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15분 안에 출퇴근 거리가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이 크고 좋으면 세탁기도 크고 TV도 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탁기 조그맣게 하고 집을 작게 하고 컴팩트하게 해놓으면 청소할 거리도 줄어들고 빨리 할 것도 없고 이래요. 음식도 많이 안 하게 돼. 공동부엌에서 같이 먹으면 음식을 위해서 집안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매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남는 저녁 시간에 여유 있는 저녁 시간에 가까운 근처에 이제 호프집 이런 데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니면 냉장고가 작으니까 음식을 많이 사다 놓잖아요. 욕실이 조그마니까 대용량의 샴푸를 사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사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쓰니까 생활비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듭니까? 집값이 줄어듭니다. 집값을 벌기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일해야 될 걸 10년만 일해도 된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마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을에 시장이 가깝고 슈퍼가 가깝고 심지어 슈퍼에서 파는 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고 저희가 이제 이동거리 0km 그 이름으로 어르신 3km 30kg? 네네. 하여튼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를 지역이 소비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생산하는지를 알면 내가 생산한 거를 누가 먹는지를 알면 계란 살충제 사건 같은 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먹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는 거를 살충제를 막 뿌려가지고 하겠습니까? 이웃이 생산하면은 이런 먹거리도 안전해지더라. 우리가 도시 재생 거버넌스와 이제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다양한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주민협의회일 수도 있고, 주민협의회 안에 지역의 시의원, 또는 지역의 청년님도 주민자치센터장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의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를테면은 청년들, 그 다음에, 옆마을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뭔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주민 참여의 하나다.
주민이만 의사결정권을 가지면 위험하더라. 이게 이해관계나 반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많은 지혜가 모여야지 사실 좋은 결과나 좋은 과정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가 이렇게 독점하게 되고 이거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도 사실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완장효과라고 하는데 협의회장님이 되는 순간 자기가 되게 높으신 분이 돼가지고 이게 그 마을 안에서 불화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방식은 주민이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회에 주민이 내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도 주민 참여다라는 열린 참여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자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네, 열린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마을에 관해서 유창복 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마을에서 관계가 그 긴밀도가 높다는 거를 회복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부장적인 예전에 아버지들 생각을 해보셔요. 술 먹고 와가지고 벽을 이제 발로 뻥 차면 발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리고 막 엄마 패고 막 이런 아버지들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 예전에 또는 그 산업화되기 이전 시대의 그 가족의 틀을 여기다 다시 이식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네. 이를테면 민감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네. 하여튼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살 수 있는 지역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커뮤니티가 저희가 우리 사회가 사실 커뮤니티가 되게 폐쇄적이고 커뮤니티가 되게 깊은 커뮤니티 관계가 높은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를 돌봐주거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되게 좋아하는 게 배려하거나 도와주거나 협동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제가 좀 일어납니다. 소외나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 커뮤니티 마을협의회를 만들면 마을협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과 마을협의회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마을협의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강요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거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가 저희가 좀 지향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지역정치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지역에 가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써야 합니다. 근데 원주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주민 주도에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 막 그 플랜도 세우고 이랬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막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막 나타나셔요. 그래서 주민주도로 막 하려고 했던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예산의 사용을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하나 정도 양보해주고 다른 걸 받으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지역에 가니까 이런 예산 사용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엘리트예요. 그래서 지역자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시민단체나 NPO단체 되게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 그냥 관변단체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 좌우냐 이런 게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잔치로 끝날 가능성 크다. 이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자임하고 이렇게 솔루션을 던지면 거꾸로 국토부에다가 지금 국토부가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심의도 하고 막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이거 다시 해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 쪽에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정치와 도시재생이 잘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성과의 함정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은 공공에서 안 오셨는데 하다 보면은 그
성과를 따집니다. 돈 얼마 썼어?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이 얼마나 멋있어? 사진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직 하지도 않은 예정돼 있는지를 한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막 광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그 지자체 선거에서 뭐 2선을 하거나 3선을 이것도 유리한 것들도 있고요. 또는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승진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과대포장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이거를 잘 제어하지 않으면 성과를 위해서 맨날 보고서만 쓰다가 많은 일이 생깁니다. 보조금 사업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사업 성과를 내고 그 사업 성과에 맞게 주민들이 막 잘 해보지도 않은 막 예산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쓰느라고 뼈 빠지고 막 이런, 아니면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그거 지원하느라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사실 성과는 내버려두고 내려놓고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더라.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네. 그래도 길게 떠들었네. 오, 딱 12시네요. 사람이 솔루션이 되게 하라. 제 얘기는 뭐 길게 말했는데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초반에, 네, 이제 다시 마이크를 좀 넘겨서 정리하기 전에 그냥 한 말씀씩 하고 가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 오면 남의 얘기 듣는 게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남의 집중해서 공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부터 이렇게 이 선생님부터 다음 강의에는 뭐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질문, 네, 하시죠.